자, 비과세 들어가야 되는데 비과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338조 부담부 증여에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뭐 당장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다른 과목과 좀 연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일단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뭐냐면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의 증여를 바로 부담부 증여라 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 세법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5억짜리 아파트 하나씩을 드리겠대요.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뭐 하겠다고 여러분? 증여를 하겠대요. 그래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세법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겠답니다.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돼? 자, 그런데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드리는데 문제는 여기에 은행 대출금, 갚지 못한 은행 대출금 2억 원이 있대요. 2억 원을. 이거를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라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증여를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부담부 증여. 단순 증여는 부담부 증여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면 단수 증여인데 이거는 아무 조건 없는 글자 그대로 무조건 증여를 단순 증여. 이렇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드린대요? 5억짜리 아파트 드리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게 얼마 있다고요? 2억 원을 여러분이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을 증여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받는다고 대답하세요? 안 받는다고 대답하세요?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 왜 받아? 응? 네. 그거야 뭘 부담부 증여라는 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해요. 뭐 학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분은 눈탱이 밤탱이 되고 왔어요. 왜? 그걸 물어보고 봤냐 이 사람아 하면서 그제서 두려워지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야 답이.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은행 대출금 얼마 또 안 와도 여러분이 2억 원을 또 안 와도 남어 안 남어? 남죠.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 중에서 5억짜리 중에서 대출금 얼마 또 안 왔죠 여러분? 2억 원. 그래도 얼마 남았죠 여러분? 3억. 그럼 요걸 나누라고. 그럼 요 은행 대출금 2억 원은 앞으로 요걸 증여받는 조건을 인수했으니까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뭐야? 빚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이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혹시 이게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오세요 저한테. 올 필요도 없어. 그냥 사인만 보내주면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 빚 앵겨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앞으로 증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인수한 채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여러분? 유상. 그러면 남의 빚 2억 원을 제 빚 2억 원을 왜 또 안 왔죠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얼마 빼도 2억을 빼도 남은 게 있죠? 이게 뭐야 여러분? 3억 원이죠. 요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에서 지금 증여 당시 가액이 얼마 여러분?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2억 원을 빼도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죠. 얼마 남았어요? 3억. 그럼 요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3억 원이 순수한 여러분 뭐야 여러분? 무상이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일부 유상과 일부 무상이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금 얼마짜리 받죠 여러분이? 얼마짜리 받아? 5. 그래서 대출금 2억 원이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야 그러면? 5억 원에서 2억 원이 차지는 비중은 몇 프로야? 40%죠. 5분의 4니까. 그래서 몇 프로에? 40%의 뭐와? 유상가. 5억 원에서 남은 가액 얼마? 3억 원이 차지는 비중 몇 프로 여러분? 60%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조건 하에 부담부 증여일 때 몇 프로에 40%의 뭐와 유상가 60%의 뭐가 무상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동시에 발생한다고. 동시에 발생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에 유상은 제가 아까 뭐라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사실상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서 채무를 인수했기 때문에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 그러면 요거는 뭘로 보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0%인 얼마? 3억 원은 순수한 무슨 양도, 여러분? 무상. 그러면 요거는 뭐로 봐서, 여러분?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양도자한테 뭐가 보되는 거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이거는 수증자한테 뭐로 과세하라는 얘기,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하라 그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담부 증여일 때는 유상 양도는 뭘로 때리는 거고, 양도 소득세를 때리는 거고, 나머지 60%의 무상 3억 원은 뭘로 때리는 거, 여러분? 증여세로 나눠서 때리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얘기야.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조건부 부담부 증여를 왜 하느냐. 귀찮게 쿨하게 그냥 5억짜리 그냥 주지. 왜 주는 거냐.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뭐일 때가 부담부 증여일 때가 세금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한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일 때보다는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줄어든다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단순 증여면 전액 얼마에 대해서 때리냐?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부담부 증여일 때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서 유상은 뭘로 때리고 증여자한테 양도소득세, 무상은 뭘로 때려? 수증자한테 증여세. 근데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했죠,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라고 그랬죠. 응? 양도세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이해하세요? 아까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항상 양도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양도가액 다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가액을 빼야 된다고 그러면 취득가액. 무슨 비율만큼만? 40%만큼만 취득가액을 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 내릴게요. 부담부 증여보다는 뭐가? 단순 증여일 때보다 부담부 증여 세금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단순 증여 안 합니다. 강남 아줌마 단순 증여하면 지들끼리 흉봐. 아이 무식한 거 가진 건 좀 있다고 저거 애한테 무식하게 단순 증여하는 거 보라고. 지들끼리 흉봐. 무슨 증여한다고? 부담부 증여. 왜 한다고? 세금을 뭐 하니까? 줄이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증여 당사자가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와 또는 누구 지간이면 직계존비속간이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응? 배우자 직계존비속 두 글자로 뭐랬어? 왼수 그랬죠. 쓰기는 뭐라고 쓰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읽기로는 뭐로 읽는다? 왼수라고 합니다. 아직 경험 안 해봤죠? 배우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해봐야 돼. 인생의 쓴맛은 결혼해봐야 알게 돼. 그래서 괜히 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아직은 쓴맛을 못 봤어.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뭐 다 미혼들만 했네. 자,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를 하면, 즉 누구지 간의 거래를 하면 왼수지 간의 거래하면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우리 세법은 이거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래서 강조를 했어.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이 있다는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네 실은 뭔데? 단순 증여인데 세금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부담부 증여 형식을 취한 거지라고 세법은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지간이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이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는 것은 뭐냐? 채무 인수가 없는 걸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얼마짜리 준 걸로 보란 얘기야? 5억짜리 단순 증여한 걸로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는 것은 뭘로 봐서 단순 증여로 추정을 해서 전액 얼마 5억 원에 대해서 뭐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증여세로 다 때려버리겠다입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 거죠. 지금 증여세를 줄이려고 무슨 형식을 취했는데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취했는데 그게 누구 기간이면 배우자와 직계준비소관이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뭐로? 단순 증여로 추정해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전액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추정 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추정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추정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반면에 간주 규정, 의제 규정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얘는 추정 규정이다 보니까 일단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직계 준비소관이지만 채무를 인수했습니다라고 사실을 어떻게 하면 입증을 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을 뭐 한다면 입증을 한다면 그때는 다시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그 박스로 만든 것이 그 내용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39쪽 좀 비과세 갑시다. 오늘 내일 다 마무리 줘야 되기 때문에.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지금은 뭐 세 가지로 열거되어 있죠. 우리 책에는 뭐 정확히 따지면은 뭐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요게 또 내년에 2019년대는 비과세가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일단은 여러분 우리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좀 먼저 봐주세요. 자, 그래서 보죠. 비과세 첫째 뭐죠 여러분? 파산 선고가 있죠. 자, 여러분 파산 선고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오다 보다 보면 뭐 버스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파산 그렇게 무료 법률 상담해 갖고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무료 강과 세상에 무료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 파산 선고는 뭐냐?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다라는 것을 법원이 선고하는 걸 파산 선고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는 거야. 경제적 무능력자.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 배우셨나요?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아직 안 배웠나? 그렇죠. 뭘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 여섯 놈이 바뀌는데. 아직 안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어쨌거나 파산 선고는 더 이상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무능력자다라고 법원이 선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조건에서 채무를 탕감받든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때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그 파산관리재단이 구성이 되고 파산관리재단에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 등을 처분한 매각대금은 일부 채권 상환이 충당해. 그래서 이렇게 양도자가 누가 되느냐? 파산 선고 처벌을 받은 자가 양도자인데 얘는 돈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세금도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뭐? 그냥 파산 선고만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알라고 하지 마. 자, 두 번째가 이제 농지입니다. 농지. 자,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라고 그랬죠? 세법상 우대 대상. 그래서 농지를 뭐 하거나 여러분? 교환하거나 또는 뭐 했다 여러분? 분합했다. 농지를 뭐 했다?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교환이 뭐죠, 여러분? 맞바꾸는 거죠. 뭐 농지간에 맞바꾸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또 분합은 여러분 분필과 합필의 준말입니다. 분필과 합필의 준말이야. 분필과 합필의 준말이 바로 분합입니다. 분필은 뭐를 말하냐? 여러분 지적법에서 일필지 이런 거 배우셨죠? 필지, 획지 학교에서 들어갔나? 배운 것도 있어. 자, 그러면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을 분필. 합필은 반대로 2필지 이상을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드는 걸 바로 분합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권이 이전이 일어나는데 어쨌거나 이때 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이때 여러분 이제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죠. 그 부수 토지. 자,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 별표 2개짜리. 예. 그러면 이때 내가 지금 뭘 양도했느냐? 주택과 그 밑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입니다. 이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3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뭐죠 여러분? 1세대가 둘째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셋째 몇 년 이상 뭐에 양도해야 된다?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일 때는 그 주택의 양도책이 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요건의 충족은 어느 날 현재로 확인하는 거냐? 요거는 양도일 현재로 따집니다.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이 3가지 조건. 내가 주택을 양도했을 때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은 다만 여기 외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볼게요. 요겁니다. 몇 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된다 그러면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됩니다. 2년도 중요하지만 보유의 의미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유는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서 양도일까지 기간을 보유 기간이랍니다. 그러면 거주는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주는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 아니다. 지금 거주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원칙 비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보유만 몇 년 이상 하면 되는가?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 거지. 그 주택에서 뭐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거주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뭐라고 전하세요, 여러분? 원칙. 그러니까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예외. 예외가 바로 취득할 당시 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는 저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and 2년 이상을 뭐 되냐? 거주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분 요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 공법 시간에 주택법 규정입니다. 주택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배우냐면 공법 시간에 배울 거야. 다만 그 공법상 주택법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그럼 이때에 요 취득 당시는 언제를 말하느냐? 요 규정이 여러분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조정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날짜가 2017년 8월 2일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취득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2017년 이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사람은 이거는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취득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거주. 이거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에 한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시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셔서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님,
나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 나가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과거 경험적 답습적인 행동을 취해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지 계속해서 쌓아가는, 계속해서 나오는 법률적 지식을 공부를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여러분 책장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거의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책장이 없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야. 뭐만 붙어있죠 여러분? 지도는 붙어있죠. 지도는 어디서 볼 수 있어? 중국집이나 파출소에서 볼 수 있는 게 거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만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럼 다시 옛날에 뭐로 가는 거야? 복도방으로 가는 거죠. 뭐.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이 약 지금 뭐 10만 명이 거의 육박합니다. 개업하는 공인중개사가. 그 중에서 진정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하신 분들 몇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어렵게 공부 잘해놓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즉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쌓아가는 걸 여러분 연구한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거 공부하러 오신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속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아, 전문가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 전문가 소리 들으면 그건 사기꾼이지 뭐야.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대. 그렇죠? 원장님 상담할 때 쉽게 얘기했잖아. 조금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점점 불안감이 다가오죠? 아닌가비요. 계속 공부해야 돼. 특히 세법은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면 매년 바뀌어요. 매년. 아주 징그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도태돼. 옛날 얘기에. 제가 가면 많이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제자들한테 뭐 불쑥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갖고 뭐 물어봐요. 그 막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하다가 야단 무지하게 칩니다. 저는. 제가 나타나면 무서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잘 얘기를 해야 하고 잘 알아야만 고객이 이 주택 양도자가 혜택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가 주택과 뭘 양도했다? 토지를 양도했다. 근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몇 가지다? 3가지. 누가? 1세대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자가 아니라 1세대 개념이야.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다가 하나 갖고 있다가 그걸 몇 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된다. 그래서 거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요건인데 아닌데 아니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정부 대책 발표 후 취득하는 주택일 때는 무슨 지역이면 조정 대상. 요거 여러분 양도 당시 아니야? 취득 당시야. 왜 그러냐?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이미 이 주택, 이 소재지가 조정 대상적인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알아야 뭘 할 수 있으니까? 거주를 할 수 있잖아. 내가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는데 양도하려고 보니까 조정 대상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미 2년 이상 거주를 하기나 늦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다 그러면 취득한 당시.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적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들어갔을 때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당시에 여러분? 취득 당시. 그러면 이 조정 대상적의 대표가 바로 우리 서울 다죠. 하남시도 다 조정 대상적이죠. 그러면 서울이나 하남시는 주택을 언제 취득할 때?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만 이 규정을 정하는 거고 그 전에 있던 주택은 이거를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이런 보유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 몇 가지예요? 3가지 꼭 잡으셔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요 세대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 당의 거주자 본인과 거주자 본인, 당의 거주자 본인, 그리고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나?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
세대가 되려면 결론부터 말하면 세대가 되려면 단독은 인정 안 하고 단독 세대 인정 안 하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다른 말로 뭐랬어요 여러분? 왼수.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했다고 그랬죠? 결혼 안 했으니까 단독 세대는 구성할 수가 없어. 그래 누구랑 같이 계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죠? 그럼 부모님과 본인은 1세대가 되는가? 근데 내가 분가를 했어. 본인이 분가했어. 그러면 본인 분가해도 1세대로 구성을 인정한다 못한다? 못해. 누가 없으니까? 배우자 없으니까.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면 빨리 뭐 해야 돼? 이걸 어머니한테 얘기해 주는 거지. 부모님한테 얘기해 놓고 그래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 결혼시켜 주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라 그러겠죠 엄마가. 그런데 이런 말을 안 하고 무조건 결혼시켜 달라면 이 스키가 이제 돌았구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우자 필수 요소입니다. 최소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집단을 뭐라 그런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세대라 합니다. 그래서 세대란 말은 여러분 우리 국세의 용어고요. 지방세법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세대라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하냐면 가구라 표현합니다. 일가구. 그래서 이렇게 국세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지방세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져. 그래서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면 가구. 그런데 국세는 이걸 뭐라 한다 그러면 1세대. 그래서 세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 또는 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단 이때 이 가족은 누구를 말하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일당들을 다 말하는가? 근데 여기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는 이 가족은 모든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계 유지를 같이 할 때만 동일 세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누가 없지만 배우자가 없지만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되겠죠.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1세대의 예외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 당시 몇 주택이 된다고 그러면 1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주택수에 역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당시 몇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셋째, 기본적으로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할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자이기 때문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뭐가 있냐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불문,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인데 3가지지만 각각 조건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 시험에는 얘가 잘 나옵니다. 작년 2018년도 시험 대비 강의를 할 때도 여기 작년에 2주택 예외 규정에 개정이 있었고 올해 이쪽을 잘 봐라 그랬더니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대로. 그냥 빨대 꼽아놓고 그냥 쭉 빨아먹는 문제였죠. 뭐. 그렇지만 언제든 요거는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고 특히 여기 이제 요 예외 규정 요 두 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게 뭐냐면 이러한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뭐 해준다 그랬죠, 여러분? 비과세 해준다 그랬죠. 근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이었던 2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대. 그럼 이런 거래는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는 좋은 거래일까 나쁜 거래일까? 나쁜 거래겠죠. 예, 규제 대상이죠. 규제 대상.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은 339조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 5 있죠. 찾으셨나요? 339조 맨 밑에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요. 묶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 2, 3, 4, 5 묶어놓고 적으세요. 앞에다가 얘들은 뭐야?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들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야. 그러면 첫째, 이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는 다 정상적 거래다, 비정상적 거래다. 비정상적 거래입니다. 그래서 첫째, 미등기 양도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미등기 양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뭐 한다 하더라도 이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전매를 엄격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애가 누구다고 여러분? 미등기 양도인데요. 그럼 요거 정리를 좀 내려가고 갑시다. 정의를 내리고 갑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미등기 양도라면 뭐를 말하냐? 첫째, 그 자산에 대한 등기부가 있는데 그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규제 대상인 미등기 양도입니다. 여러분 공시법에서 혹시 중간생략 등기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어요? 배웠어요? 중간생략 등기는 뭐죠? 글자 그대로 중간에 명의가 붕 뜨는 거죠. 그 등기부상에 갑으로부터 을 소유권이 이런데고 갑이 소유권 취득해서 갑이 병한테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등기부상 갑구에는 갑을 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중간에 붕 뜨는가? 을이 붕 뜨는 거죠. 자기 명의로 뭐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 이걸 공시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여러분,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하는 거는 이거는 미등기 양도가 아닙니다. 얘하고 차이점 뭐야? 여기는 등기부가 있는데도 취득 등기를 안 한 거고 여기는 못 한 거고,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여기는 안 한 거고, 여기는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여기는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달러 성격이 다른 거야 여러분. 그럼 여기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 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안 하고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하고 양도가 미등기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다. 이해하셨어요? 얘하고 차이점 보여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매일매일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복습을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복습을. 근데 시험에 합격하려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법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세법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토요일 날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다. 나중에 세법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올해 2차만 보신 분 중에 적지 않은 분이 떨어졌어, 올해. 제 동창 중에서도 올해 유예생이 2명 있었어요. 은행 퇴직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해갖고 올해 2차만 봤어요, 2018년도에. 근데 2놈 중에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만 붙었어요. 예. 그래갖고 어디 은행이 더 낫냐 안 낫냐 막 이제 동창끼리 그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2차만 봤는데 올해 떨어졌다고 올해만. 그 중에 하나가 세법 공시법 점수 안 나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평균 미달로 가는 바람에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마무리합시다. 양도세의 가장 나쁜 놈 뭐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입니다.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어 없어? 있는데도 취득등기를 안 한 거야 못 하는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그걸 뭐라 한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란다. 그럼 미등기 양도면 즉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뭐를 안 한 거야?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둘째,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신고예요 여러분? 허위 신고. 소위 말하는 뭘 말하죠 여러분? 업 또는 뭐예요 여러분? 다운 계약서죠. 다운 계약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업 계약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다른 말로 이거 뭐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중 계약서 작성한 거죠. 이중 계약서.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계약서 써갖고 이중 계약서. 그래서 뭐 업 또는 다운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나중에 추징 들어간다고. 당초 비과세 요건 충족했더라도 나중에 허위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비과세를 안 하고 추징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주택이냐? 고가주택.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셨죠? 무슨 주택이요? 고가주택. 이때 고가주택이 뭐냐는 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자 여러분 여기는 양도 당시입니다. 여기는 어느 당시 여러분? 취득 당시. 요런 게 이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짜증 나는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요 고가주택은 양도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양도 시점. 내가 팔 때 너 얼마 주고 팔았냐 그 얘기야.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 토지의 실질거래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바로 뭐란다 그러면 고가주택입니다. 무슨 가액 기준이에요? 실질거래가입니다. 실가. 그리고 9억 원을 뭐 하는 주택이라면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놓치지 마세요. 무슨 주택이다고요? 고가주택은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한다고 그러면 9억 원을 뭐 해야 된다고요? 초과하여야 한다고요. 초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택을 지금 딱 예누리 없이 9억 원에 매도하였어요. 예누리 없이 딱 얼마 양도했다고? 9억. 그럼 저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고가 주택을 양도한 거예요?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 9억 원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해버렸죠. 9억 원 초과할 때. 그래서 고가 주택이면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는데 이때에 이 고가 주택의 특징 2번과 3번은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금액을 따지는데 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9억 원 초과액만 과세를 합니다. 9억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일반 주택 가지고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9억 원 초과액에 대한 양도 차익은 과세를 한다. 양도 차익에 한해서만 과세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안분 계산한다라는 말이 고가주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때 안분 계산은 뭐를 말하냐면 양도 당시 양도가액에서 무조건 9억 원을 뺀 가액을 바로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바로 안분 계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를 배제하는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규정이죠, 여러분.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런 건 다 계산 문제로 나왔었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 해주는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이 주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 지금 주택을 양도를 했는데 양도 당시에 뭐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면
우리는 조합의 입주권 뭐로 포함한다 했죠? 주택수로 포함했죠. 그럼 우리 몇 주택자로 보는가 여러분? 2주택자로 봅니다. 2주택자.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원칙이죠. 제가 굳이 원칙이란 말을 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예외도 있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그래서 여러분 주택 밑에 딸린 토지라 해서 주택 건물 밑에 딸린 토지라 해서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면적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기준 면적. 그래서 기준 면적을 만약에 뭐하면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할 거야. 이제 계산 문제 들어가야 돼. 예. 여러분 민경어가 어렵다 그러지만 이제 세법 들어가면 이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법 그런 말을 얘기할 거예요. 특히 이상하게 계산하라면 계산을 못해. 그래서 기대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우리 비과세 관련된 내용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340조부터 341조, 342조 이건 아직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봐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2조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있네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2018년도에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나온다면 반드시 이거는 물어볼 거다 했더니 나오긴 나왔고요. 역시 물어보는 걸 답으로 요구했네요.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2쪽에 6번 양도 또는 취득 시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이때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라는 거.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그러면 이때 특히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양도일 때 매매 등인 유상양도일 때의 양도 시기를 여러분이 좀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바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과 관련된 규정이죠.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죠. 그러면 이때 양도 시기는 여러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칙과 예외로 구분합니다.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라는 것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되는데요. 원칙은 대금 청산일입니다. 대금 청산일. 밑줄 대금 청산일.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이걸 뭐로 표현했냐면 잔금 지급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말하는 잔금 지급일과 잔금 지급일과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대금 청산일은 같은 날이다, 다른 날이다. 같은 날입니다. 아, 내가 돈 준 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돈 받은 날 되는 거잖아. 근데 취득세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반해서 잔금 지급일을 표현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잔금 지급일을 표현하자고 뭐를 표현한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 날은 같은 날이라고 다른 날이라고 같은 날이라고. 그러면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도자 입장이야 수자 입장이야? 취득세는 수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취득하는 사람 입장은 돈을 주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이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자 입장은 잔금을 준 사람이니까 뭘로 표현해서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기준이야 취득자 기준이야? 양도자. 그럼 양도자 돈을 받는 사람이야 돈을 주는 사람이야? 돈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양도자가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잔금 지급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매수자. 근데 도자는 양도세니까 이걸 적용을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 뭐라고 표현한 걸? 잔금 지급이라고 표현한 것을 양도세는 뭐로 표현한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대금 청산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만 이거는 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이에요. 제가 쓴 겁니다만 사실상 대금 청산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는 절대 계약상 또는 약정상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확인이 안 된대. 대금 청산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이 확인이 안 된대.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대금 청산 전에 먼저 뭐를 했다 그러면 등기를 먼저 했답니다. 그럼 하여튼 시간적 기준이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두 개가 나오면 우리는 둘 중에 어떤 날로 가면 되는가 여러분? 빠른 날로 가면 되죠. 그래서 언제로 간다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간다라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342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상취득 다음에 여러분 거기 무상취득 있죠. 요것 좀 보고 갑시다.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나오는 보기 지문이죠. 자,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증여받은 날. 요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43쪽 가겠습니다. 343쪽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여러분이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죠.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얼마예요? 양도세 얼마에 계산한 거죠. 그러면 항상 양도소득세는 출발점이 뭐냐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점입니다. 너 얼마 팔았냐? 10억. 얼마 받았냐? 5억. 그 양도가에서 당초 취득가액 등에 뭐를 빼라고 그랬죠 여러분? 필요 경비를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차익이라 하고요. 이 양도차익을 계속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우리 이 양도소득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바로 이게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죠.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빼라고요? 필요 경비를 빼라고요. 그래서 나온 걸 뭐란다 여러분? 양도차익이라 한다. 얘가 나와야만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그랬죠. 자,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 장기 보유한 자산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이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일 때는 별도로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양도차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떻게 하는 거죠? 빼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뭘 찾아가면 되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무슨 공제가 있었으니까 앞에서 특별공제가 있었죠. 양도처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후의 금액을 모른다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뭘 빼라고 이제? 특별공제에 대응되는 무슨 공제 여러분?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공제가 있고 기본공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우리 비로소 뭐라냐?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여러분, 과표나면 무조건 그 다음에 뭘 했죠, 여러분? 과표나면 그 다음에 뭘 했어, 무조건? 세율을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했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세율은 어떤 걸 가져가냐? 당연히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해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나오는 구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양도 가르쳐 출발해서 요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과정까지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난 다 못 외우겠다 시켜. 이걸 어떻게 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르신이 나는 주특기를 가겠어. 그렇대요. 어떻게 외우시겠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외웁니다. 그분은 양치, 양장, 양.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양치, 양장, 양양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양이 뭔데요? 그랬더니 김양. 두 번째야 박양. 이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 여러분?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하는 거죠. 여기서 뭘 빼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빼라고.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 뭐 금액이 나면 여기서 뭘 빼라고 이제 특별공제 대응되는 기본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다? 과세표준. 그럼 여기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죠. 이건 모든 조세 기본이면 공통이면 예외가 없죠. 과세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딱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뭐죠? 차장, 금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어떻게 된다고요? 차장, 금기, 과세산. 차장, 금기, 과세산. 여러분이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7번 양도소득 과세표준 거기 양가로 1번 있죠?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 2, 3 나와 있네.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이 바로 양도소득 세액 계산 구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부동산세법 입문과정입니다. 입문과정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